할아버지,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어요. 선임들이 저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손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박철수의 심장을 후려쳤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전투를 치르고 부하들의 죽음을 지켜봤던 그였지만 이렇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은 처음이었죠. 민준아, 천천히 말해봐. 할아버지가 다 들어줄게. 박철수는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손은 이미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투스타 장군 출신답게 곧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던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선임 이병장이 매일 저를 때려요. 얼굴은 안 보이는 곳만 골라서, 그리고 밤에는 기합을 주면서 욕을 하고. 할아버지, 저 정말 버틸 수가 없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가는 것처럼 들렸죠. 그런데 왜 이제야 말하는 거냐? 미안해요. 할아버지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이런 걸 말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요. 박철수는 전화를 끊은 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벽에 걸린 군복과 각종 훈장들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육군 참모총장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는 강인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죠. 30년 전 그가 현역이었을 때라면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상상할 수 없었다기보다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즉시 해결되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는 더 이상 현역 군인이 아니었고, 손자는 저 멀리 경기도의 어느 부대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손자가 다니는 부대는 그가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한때 그곳에서 근무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 한편에는 오래된 군용 지프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은퇴 기념품으로 받은 것이었는데 요즘에는 주로 시장 보러 갈 때나 쓰고 있었어요. 그 옆으로는 정원 가꾸기용 도구들이 정렬되어 있었죠. 박철수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가 아닌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중령. 나 박철수야. 아,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자네 아직도 국방부에 있지.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박철수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장군님, 요즘 군 인권 문제가 워낙 민감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군 감찰실이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공식적인 절차. 박철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는 동안 손자가 얼마나 더 고통받아야 하는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은 박철수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낡은 수첩을 꺼내어 펼쳤어요. 거기에는 현역 시절의 각종 전화번호와 인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미 은퇴했거나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었죠.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작년 전후의 모임에서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폐기 예정인 구형 전차들이 모 부대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는 얘기였죠. 당시에는 그저 흘려들었던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박철수의 눈빛이 변했어요. 마치 옛날 작전을 계획할 때의 그 날카로운 시선이 되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반드시 너를 구해줄게.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서재 한편에 있던 지도를 펼쳐놓았습니다. 손자가 복무하고 있는 부대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곳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자동차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75세의 노인이 탱크를 몰고 가는 길을 계획하고 있었죠. 박철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곧바로 손자가 있는 부대로 향했습니다. 40년 넘게 새벽 기상을 해온 군인의 습관이
지금까지도 몸에 배어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일찍 깨어 있었고 밤새 뒤척이며 손자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 도착한 그는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이등병을 불렀어요. 여기 박민준 일병 면회 왔습니다. 면회증을 확인한 경계병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부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잠시 후 나타난 당직 부사관의 표정이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죄송합니다만 박민준 일병은 현재 면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렇죠? 박철수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묻어나왔습니다. 수십 년간 부하들을 지휘해온 사람의 아우라였죠. 그게 부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무슨 사정인지 정확히 말해보세요. 당직 부사관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을 더듬었어요. 그때 멀리서 중대장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준이가 소속된 중대의 중대장 김대위입니다. 김대위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박철수의 눈에는 그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제가 박민준의 할아버지 박철수입니다. 손자를 만나러 왔는데 왜 면회가 안 된다는 겁니까? 아, 그게 민준이가 어제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지금 의무실에서 치료받고 있어서. 넘어져서 다쳤다고요. 박철수는 김대위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부하들의 거짓말을 구별해내며 살아온 사람이었죠. 그럼 의무실로 안내해 주세요. 그것도 군의가 면회를 금지했습니다. 상태가 좀 심각해서 박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어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린 후 겨우 연결되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야. 지금 부대 정문에 와 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준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약해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시면 안 돼요. 더 심해질 거예요. 뭐가 더 심해진다는 거냐? 그때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전화 끊어. 당장 끊으라고.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어요. 박철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김대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대위, 내가 30년간 군복을 입고 살았소. 그런 내가 보기에 지금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오. 그게, 장군님. 김대위는 박철수가 전직 장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더 이상 현역이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부대 내부 규정상. 규정. 박철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좋소. 내가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연락해 보겠소. 박철수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그가 전화를 걸려던 순간 김대위가 다급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김대위는 다른 간부들과 잠시 상의한 후 돌아왔어요. 10분만 면회하시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병사들에게는 말씀하지 마세요. 박철수는 김대위를 따라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무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춘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민준의 모습은 참혹했어요. 얼굴 곳곳에 멍이 들어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손자의 눈빛이었어요. 예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죠. 민준아.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손자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그냥 넘어져서. 민주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박철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손자의 몸 곳곳에 있는 상처들이 단순한 넘어짐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했느냐? 할아버지, 대답해라. 누가 이렇게 했느냐? 박철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넘어져서 그래요.
아무도 때리지 않았어요. 그때 문 밖에서 김대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박철수는 민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반드시 해결해 줄 거야. 조금만 참아라. 할아버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발요. 민준의 간절한 목소리가 박철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부대를 나서며 박철수는 주차장에 서서 오랫동안 부대 건물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 자신의 손자가 매일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에 주먹이 절로 쥐어졌어요. 차에 올라탄 박철수는 백미러를 통해 부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내가 이 부대에 있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았죠.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했어요. 집에 도착한 박철수는 곧바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며 한 번호를 찾았어요. 전화벨이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최준이, 나 박철수 장군이야. 아,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자네 아직도 정비창에 있지.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최준이와의 통화를 마친 박철수는 곧바로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한 번 더 시도해 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모든 방법을 다 써봐야 했죠.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박철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각종 포스터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군 인권 보호, 병역 문화 개선, 따뜻한 군대 만들기 같은 문구들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철수님, 14번 창구로 오세요. 담당 공무원은 3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박철수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손자분이 부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신가요? 증거요? 네, 사진이나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같은 것 말입니다. 박철수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손자가 당하고 있는 일이 명백한 사실인데 증거를 요구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부대에 가서 손자를 봤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부대 측에서는 넘어져서 다쳤다고 했다면서요. 일단 정식으로 진정서를 작성해 주시면 조사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걸리죠?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소요됩니다. 2달이요. 박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 시간 동안 손자가 얼마나 더 고통받을지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좀 더 빨리 처리할 수는 없나요? 죄송합니다. 정해진 절차가 있어서. 박철수는 진정서를 작성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런 식으로는 손자를 구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국방부를 나선 박철수는 곧바로 국회로 향했습니다. 지인 중에 국정감사위원회에 있는 의원이 있었거든요. 박 의원실은 3층에 있었어요. 박철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박 장군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박상민 의원은 박철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둘은 군 복무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박철수는 손자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안타깝네요. 하지만 장군님도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는 1년에 한 번밖에 없고 지금은 시기가.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부대에 공문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좀 걸려요. 얼마나요? 최소 일주일은 봐야죠.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주일도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의원실을 나선 박철수는 복도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이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어제 일은 잊어주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박철수는 그 문자에서 손자의 절망을 읽을 수 있었어요.
억지로 괜찮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박철수는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에서는 또 다른 군내 가혹행위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육군 모 부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로 한 병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입니다. 피해 병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철수는 라디오를 껐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철수는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공식적인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시간만 걸릴 뿐 당장 손자를 구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오전에 통화했던 최준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군님, 말씀하신 건 확인했습니다. 정비창 뒤편에 K1 전차 한 대가 있어요. 폐기 예정이라 서류상으로는 이미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동은 되나? 엔진은 돌아갑니다. 포탄은 없지만 주포는 멀쩡해요. 좋소. 내일 밤에 가겠소. 장군님, 설마 정말로. 최준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내가 무슨 생각인지 알겠지만 묻지 마시오. 그냥 도와만 주면 돼요. 전화를 끄는 박철수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벽에 걸린 군복을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그날 밤 박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손자의 모습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멍든 얼굴로 도움을 요청하는 민준의 모습이 박철수를 괴롭혔어요. 다음 날 아침 박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결전의 날이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박철수는 옷장을 열어 오래된 군복을 꺼냈어요. 비록 예비역이지만 오늘만큼은 다시 한번 군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박철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75세의 노인이지만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간다. 그는 혼잣말을 하며 집을 나섰어요. 오늘 밤 그는 탱크를 타고 손자를 구하러 갈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할 작정이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며 박철수의 마지막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준희와의 통화를 마친 박철수는 곧바로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한 번 더 시도해 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모든 방법을 다 써봐야 했죠.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박철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각종 포스터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군 인권 보호, 병역 문화 개선, 따뜻한 군대 만들기 같은 문구들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철수님, 14번 창구로 오세요. 담당 공무원은 3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박철수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손자분이 부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신가요? 증거요? 네, 사진이나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같은 것 말입니다. 박철수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손자가 당하고 있는 일이 명백한 사실인데 증거를 요구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부대에 가서 손자를 봤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부대 측에서는 넘어져서 다쳤다고 했다면서요. 일단 정식으로 진정서를 작성해 주시면 조사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걸리죠? 보통 1달에서 2달 정도 소요됩니다. 2달이요. 박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 시간 동안 손자가 얼마나 더 고통받을지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좀 더 빨리 처리할 수는 없나요? 죄송합니다. 정해진 절차가 있어서. 박철수는 진정서를 작성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런 식으로는 손자를 구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국방부를 나선 박철수는 곧바로 국회로 향했습니다. 지인 중에 국정감사위원회에 있는 의원이 있었거든요. 박 의원실은 3층에 있었어요.
박철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박 장군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박상민 의원은 박철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둘은 군 복무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박철수는 손자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안타깝네요. 하지만 장군님도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는 1년에 한 번밖에 없고 지금은 시기가.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부대에 공문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좀 걸려요. 얼마나요? 최소 일주일은 봐야죠.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주일도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의원실을 나선 박철수는 복도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이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어제 일은 잊어주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박철수는 그 문자에서 손자의 절망을 읽을 수 있었어요. 억지로 괜찮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박철수는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에서는 또 다른 군내 가혹행위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육군 모 부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로 한 병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입니다. 피해 병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철수는 라디오를 껐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철수는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공식적인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시간만 걸릴 뿐 당장 손자를 구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오전에 통화했던 최준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군님, 말씀하신 건 확인했습니다. 정비창 뒤편에 K1 전차 한 대가 있어요. 폐기 예정이라 서류상으로는 이미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동은 되나? 엔진은 돌아갑니다. 포탄은 없지만 주포는 멀쩡해요. 좋소. 내일 밤에 가겠소. 장군님, 설마 정말로. 최준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내가 무슨 생각인지 알겠지만 묻지 마시오. 그냥 도와만 주면 돼요. 전화를 끊은 박철수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벽에 걸린 군복을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그날 밤 박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손자의 모습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멍든 얼굴로 도움을 요청하는 민준의 모습이 박철수를 괴롭혔어요. 다음 날 아침 박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결전의 날이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박철수는 옷장을 열어 오래된 군복을 꺼냈어요. 비록 예비역이지만 오늘만큼은 다시 한번 군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박철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75세의 노인이지만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간다. 그는 혼잣말을 하며 집을 나섰어요. 오늘 밤 그는 탱크를 타고 손자를 구하러 갈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할 작정이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며 박철수의 마지막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 멈춰선 K1 전차 위에서 박철수가 해치를 열고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지만 그의 표정은 의연했어요. 75년을 살아온 노인의 위엄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기 누구야? 당장 나와. 박철수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수십 년간 부하들을 지휘해온 사람의 카리스마였죠. 당직 사관 김중희가 떨리는 다리로 정문 쪽으로 나왔습니다. 뒤따라 몇 명의 병사들도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어요. 어르신,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내가 누군지 알겠나? 박철수는 전차에서 내려 김중희 앞에 섰어요. 비록 민간인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자세와 표정에서는 군인 특유의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나는 박민준 일병의 할아버지 박철수다. 전 육군 투스타 장군이고. 김중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박철수라는 이름은 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장군님이시라고요. 그렇다. 그리고 저 전차는 내가 손자를 데려가기 위해 가져온 거다. 김중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이렇게 하시면 당직 사관이 말을 꺼내려 할 때 부대 안에서 중대장 김대위가 뛰어나왔어요. 어제 박철수를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장군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방법을? 어제 내가 뭐라고 했나? 박철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준이는 단순히 넘어져서. 닥쳐. 박철수의 한마디에 김대위는 입을 다물었어요. 내 손자를 당장 데려와. 아니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찾겠다? 장군님, 부대에 무단 침입하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박철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내 손자를 때려놓고 법을 운운하나. 그럼 좋다. 법대로 하자. 박철수는 전차 쪽으로 다시 향했어요. 그런데 그때 부대 안에서 민준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안 돼요. 민준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심하게 부어 있었어요. 새로운 멍자국도 보였습니다. 민준아.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자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돌아가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너를 때린 놈이 누구냐?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박철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서 있는 병사들의 표정을 보면 누가 가해자인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부대 안에서 한 명의 이병장이 나타났어요. 건장한 체격에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 할아버지가. 시끄럽게 왜 이래? 이병장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박철수는 천천히 그 이병장을 바라봤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으로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저놈이 손자를 괴롭힌 장본인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내가 내 손자를 때렸구나. 뭔 소리야? 증거라도 있어. 박철수는 이병장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증거. 저기 내 손자 얼굴이 증거다. 그건 걔가 넘어져서. 이병장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박철수의 손이 움직였어요. 빠른 동작으로 이병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75세의 노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힘이었어요. 이놈아, 내가 군기를 잡는다고 내 손자를 때렸구나. 할아버지, 놓으세요. 민준이 급하게 말렸지만 박철수는 이병장을 놓지 않았어요. 장군님, 제발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도. 김대위가 말을 걸어왔지만 박철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런 놈들은 바로 영창에 넣었다. 박철수가 이병장을 놓자 그는 뒤로 물러섰어요.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박철수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다시 전차로 향했어요. 민준아, 할아버지와 함께 가자. 할아버지, 저는 여기 있어야 해요. 왜? 제가 나가면 다른 후임들이 더 고생할 거예요. 박철수는 손자의 말을 듣고 잠시 멈춰 섰어요. 그제서야 이 문제가 단순히 민준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멀리서 경찰차와 군용차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는 마지막으로 김대위를 쳐다봤어요. 대위,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내 손자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그때는 진짜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이병장을 향해서도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너 앞으로 조심해라.
내가 지켜보고 있을 거다. 경찰차들이 부대 앞에 도착했어요.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내려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는 전차에 올라가 해치를 닫았어요. 하지만 엔진은 끄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경찰서장 이성호는 급하게 현장에 도착했어요. 30년 경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탱크를 몰고 온 할아버지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저기 계신 분이 박철수 장군님이십니까? 이성호가 전차 쪽으로 다가가며 말했어요. 박철수는 해치를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렇소. 당신이 서장인가? 네, 이성호입니다. 장군님, 일단 전차에서 내려오셔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박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전차에서 내려왔어요. 주변에는 이미 수십 명의 경찰관들과 군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군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만 이건 좀 과하신 것 같은데요. 과하다고요. 박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 손자가 매일 맞고 있는데 과하다는 게 무슨 말이오. 그때 멀리서 취재진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온라인에 영상을 올렸는지 벌써 여러 방송사 차량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달려오자 현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할아버지께서 탱크를 몰고 오신 이유가 뭔가요? 손자분이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부대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박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김 대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위,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보시오. 내 손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김 대위는 카메라 앞에서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이제 전국에 방송될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게 민준이가 실수로 넘어져서 얼굴 곳곳에 멍이 들었다는 말이오. 박철수의 추궁에 김 대위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민준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님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준이의 등장에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돌렸어요. 멍든 얼굴이 그대로 화면에 잡혔습니다. 저는 정말로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아무도 저를 때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준의 말과 달리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시청자들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벌써 댓글들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마음이 이해된다. 저런 멍이 넘어져서 생기나. 군대 갔다 와봤는데 저건 명백히 맞은 거다. 부대에서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 여론이 점점 박철수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국방부에서도 급하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 박성민 대령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장군님,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박철수는 비웃었어요. 그동안 내부적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달라진 게 뭐가 있어.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군의 위상에도 문제가. 군의 위상. 박철수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병사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군에 무슨 위상이 있다는 거요. 기자들이 이 대화를 모두 녹화하고 있었어요. 전직 투스타 장군의 발언은 곧바로 뉴스 속보로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이성호 서장이 중재에 나섰어요. 일단 모든 분들이 냉정해지시죠. 이 문제는 차근차근 풀어야 합니다. 서장님, 제가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박철수가 말했어요. 뭔지 말씀해 보세요. 내일까지 이 부대에서 가혹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시오. 그리고 결과를 공개하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럼 난 이 전차를 몰고 청와대까지 가겠소. 박철수의 선언에 현장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은 더욱 열심히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실시간으로 관련 영상들이 퍼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탱크를 몰고 온 사연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SNS에는 응원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할아버지 힘내세요. 우리 아들도 군대에 있는데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이런 할아버지가 계시니 든든하다. 저런 용기가 있는 어른이 진짜 어른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 법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군기가 문제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문제다. 여론은 찬반으로 나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박철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컸어요. 국방부 대변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장군님, 일단 전차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주시고 정식 절차를 통해. 안 된다. 박철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내일 오후까지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나는 이 전차를 몰고 서울로 올라간다. 기자들이 더욱 흥미진진하게 지켜봤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박철수는 다시 전차에 올라갔어요. 내일 오후 5시까지 기다리겠소. 그때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나는 행동에 나설 것이오. 해치를 닫은 박철수는 전차 안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주변에는 기자들과 경찰, 군 관계자들이 계속 머물렀습니다. 이제 전국이 이 할아버지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4시, 박철수가 정한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부대 앞에는 전국에서 몰려온 취재진들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온라인 생중계를 지켜보는 시청자들도 수십만 명에 달했어요. 박철수는 여전히 전차 안에 있었습니다.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지만 그의 의지는 전혀 꺾이지 않았어요. 그때 국방부 장관 차량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김정호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선 것이었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의 최고 위급 대응이었죠. 박철수 장군님, 제가 김정호 국방부 장관입니다. 김 장관이 전차 옆에서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철수는 해치를 열고 나왔습니다. 장관이 직접 왔군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러 왔습니다. 일단 내려오셔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박철수는 전차에서 내려와 김 장관과 마주 섰어요. 수백 개의 카메라가 두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장군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이해한다고요. 박철수가 말을 끊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 손자가 몇 달 동안 고통받는 동안 국방부는 뭘 했나요?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최선.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최선을 다했다면 내가 왜 이 전차를 몰고 와야 했겠소? 주변 시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댓글창도 응원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장군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장관이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어요. 어떤 결과요? 해당 부대에서 일부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 이병장 최민석이 후임 병사들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박민준 일병 외에도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박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분노보다는 안도감이 앞섰습니다. 마침내 손자의 고통이 인정받은 것이었거든요. 그럼 처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최민석 이병장은 즉시 구속 조치될 예정이고 해당 부대 간부들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중대장 김대위는 파면, 대대장은 강등 조치됩니다. 박철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이제 말해도 된다. 진실을 말해라. 민준이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하지만 주변의 격려와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정말로 맞았어요. 매일 밤 기합을 받고 때리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민준의 고백에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기자들도 카메라를 내리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다른 후임들도 똑같이 당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할 수 없었어요. 온라인 댓글창이 분노로 가득 찼어요.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다니.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계속 숨겨졌을 거다. 다른 피해자들도 구해줘야 한다. 군대 문화를 바꿔야 한다.
김 장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소. 박철수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뭘 더 원하시는 겁니까?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우시오. 어떤 대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첫째, 모든 부대에 익명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시오. 둘째, 가혹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시오. 셋째, 간부들의 책임을 더 강화하시오. 김 장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내에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좋소. 박철수는 마침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다시 이 전차를 몰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현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시민들이 일어서서 박철수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최고. 진짜 멋있다. 이런 어른이 계셔서 다행이다. 우리나라에도 희망이 있다. 박철수는 민준에게 다가갔어요. 민준아, 이제 괜찮다. 할아버지가 지켜줄 거야. 할아버지, 고마워요. 민준이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 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김 장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장군님, 전차는 이제 돌려주셔야겠습니다. 물론이지. 내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박철수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기자들, 경찰관들, 시민들, 그리고 군 관계자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은 단순히 한 할아버지가 손자를 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박철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따뜻하고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한 달 후 박철수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국방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병역문화 개선 정책이 나오고 있었어요. 국방부는 오늘 전군에 익명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전담 기구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간부들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박철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을 지킨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외박을 나와 집에 들어왔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당당했어요.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민준이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어서 와라. 부대 생활은 어떠냐?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 군대다운 군대가 된 것 같아요. 민주는 소파에 앉아 할아버지에게 근황을 들려주었어요. 최 이병장이 구속된 이후로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간부들도 정말 좋고요. 그래, 다행이다. 그리고 할아버지 덕분에 다른 후임들도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모든 병사들이 할아버지를 영웅이라고 불러요. 박철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내가 무슨 영웅이냐. 그냥 손자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일 뿐이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박철수의 아들 부부가 들어왔어요. 민준의 부모였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아들 박상현과 며느리 김미영은 한 달 전 사건 이후 박철수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를 보고 나서는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민준이를 구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많은 병사들을 구해주셨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박철수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김미영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길에서 인사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 그거 말이냐? 좀 쑥스럽긴 하더라.
실제로 박철수는 이제 동네에서 유명인이 되었어요. 마트에 가거나 산책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최고예요. 진짜 용기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아들도 군대 가는데 든든해요. 이런 인사들을 받을 때마다 박철수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식사를 하며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부대에서 제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그래. 네. 그리고 다른 부대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박철수 할아버지를 불러야 한다고 농담들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정말로 청와대까지 갈 생각이셨어요. 박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 그때는 정말 그럴 뻔했다. 너를 구하려면 뭐든지 할 생각이었거든.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 박철수와 민준은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 그때 정말 무서우셨을 거예요. 무섭긴 뭐가 무서워. 내가 더 무서웠을 거 아니냐. 저는 할아버지가 계셔서 무섭지 않았어요. 박철수는 손자의 손을 잡았어요. 민준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견디려 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항상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네, 할아버지. 그때 박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철수 장군님이신가요? 저는 부산에 사는 김영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 아들도 군대에서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박철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일단 부대에 정식으로 신고하세요. 그리고 국방부 신고센터에도 연락하시고요. 요즘은 예전과 달라졌으니까 분명히 해결될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네, 믿으세요. 그리고 혹시 해결이 안 되면 저에게 다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은 박철수는 민준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또 도와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민준이만 소중한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다 소중하거든. 민준은 할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해가 저물어 가는 마당에서 할아버지와 손자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달 전의 위기는 이제 추억이 되었고 둘 사이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저녁 뉴스에서는 또 다른 군 관련 개선 소식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철수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만들어낸 변화였죠. 민준아, 이제 안심하고 군 생활 마저 하거라. 네, 할아버지.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박철수는 손자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75년을 살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해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철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손자가 안전하다는 안도감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뿌듯함을 안고 말이에요. 탱크를 끌고 온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